내가 산 주식은 왜 안 오를까? 저자 진홍국. 이 책의 저자인 진홍국님은 뉴욕 주립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후 2008년 증권업계에 들어와 애널리스트로 10년 넘게 활동했습니다. 2017년 제약 바이오 섹터를 담당하게 된 이후인 2018년에는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원 제약산업학과에 진학하여 이 분야에서 깊이 있는 실력을 쌓은 결과 해당 섹터를 맡은 지 1년 반 만에 제약 바이오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업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스몰캡 바이오 기업 분석가로 군더더기 없는 날카로운 종목 연구로 애널리스트 재직 시절 수많은 언론사에서 회자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지은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실력은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증권가의 현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알고 있는 나름 법칙과도 같은 게임의 룰이 있는데 개미들은 여전히 이에 무지한 것을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실제 사례로서 증명된 주식시장 게임의 룰을 익힘으로써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되는 실패에서 벗어나고 훌륭한 투자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목차, 프롤로그, 중소형주를 13년간 파면 보이는 게임의 룰, 챕터 1, 국내외 주요 10개 기업으로 알아보는 게임의 룰, 챕터 2, 주식시장 4대 세력으로 알아보는 게임의 룰, 챕터 3, 실전 조언으로 알아보는 투자 전략, 챕터 4, 그 외의 주식시장의 이모저모, 에필로그, 주식 투자의 넥스트 레벨로 올라섰기를 바랍니다. 프롤로그, 필자는 애널리스트 시절 주로 시가총액이 작은 스몰캡 애널리스트와 제약 바이오 업종의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스몰캡과 바이오 업종의 공통점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주식이고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필자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성향이나 심리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필자가 느낀 점은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옳지 못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식시장 혹은 주식 투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틈틈이 글로 쓰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본책을 출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산 주식은 왜 안 오를까? 이 책의 목적은 초보 투자자가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스스로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학문적이거나 복잡하게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분석하기보다는 주식시장이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게임의 룰을 알려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개미들만 아직도 모르는 게임의 룰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대한 것입니다. 주식 매수 후 주가의 변동 과정을 여행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친구들 여럿이 부산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내비게이션이 나타내는 도착 예상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도착 시간은 도로 상황에 따라 변동하기 마련이라 같이 가는 친구들끼리 실제 도착 시간에 대해 내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내비게이션 예상 도착 시간은 주식시장의 기대치가 될 것이고 가는 도중에 마주치는 앰뷸런스나 사고 현장은 뉴스나 공시 같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비게이션 내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로는 바로 예상 도착 시간, 즉 시장 기대치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분별력과 둘째, 앰뷸런스 사이렌, 즉 뉴스나 공시가 회사의 영업 혹은 주가에 미칠 파급력을 가늠하는 판단력일 것입니다. 첫째, 먼저 시장 기대치의 달성 여부를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있던 것이 없어지거나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사건은 시장의 기대치를 완전히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때는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를 듣고 당황하는 친구들처럼 투자자들이 분주해집니다.
둘째, 다음으로 뉴스의 파급 효과를 파악한 후 이 뉴스가 지금 주가에 반영됐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내비게이션 예상 도착 시간인 5시 반이 교통 정체와 앰뷸런스가 오는 시간을 모두 반영한 것이라면 결국 해운대에는 5시 반에 도착할 것이고 그 이후에 도착한다는 데에 베팅한 친구들은 모두 돈을 잃을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5시 반이 교통 정체를 반영한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올바른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챕터 1. 국내외 주요 10개 기업으로 알아보는 게임의 룰. 시즌으로 알아보는 시장 기대감. 대체 왜 이렇게 좋은 상황에 주가가 안 오르는 거지? 주식에 투자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호재가 발생했음에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뉴스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2021년 초 진단키트 시약을 판매하는 시젠의 2020년도 순이익이 코로나19로 인해 폭증하여 그 전년 대비 1800%나 상승했는데 증권사는 오히려 어닝 쇼크를 외쳤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실적이 작년 대비 1800%나 폭증했으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봐야 하지만 증권가에서 어닝 쇼크로 해석한 까닭은 바로 주식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은 미래의 이벤트를 미리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시즌의 실적은 이미 2020년 2분기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와서 연간 1800%의 이익 증가율을 보여준다고 해도 주가엔 이미 호실적이 반영되었기에 또 다른 판단 근거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장에서의 실적 예상치는 1800% 증가를 예상했기에 그 예상치 대비 높은가 낮은가를 갖고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방향성을 예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렇다면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데요. 시장의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잣대는 크게 기본적 분석, 즉 기업의 가치평가와 기술적 분석, 즉 주가 차트 해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다시 내비게이션 게임을 예로 든다면 현재 남은 거리, 도로 상황, 날씨,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몇 시에 도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면 기술적 분석은 일종의 눈치 게임으로서 친구들이 자꾸 6시, 6시 반, 7시 베팅하려는 걸 옆에서 지켜본다면 창밖을 보지 않아도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줄이 긴 식당을 보고 소문난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기본적 분석, 기업 분석은 손님들이 얼마나 길게 줄을 섰는가라는 것보다는 요리의 종류, 사용하는 재료, 요리의 비주얼, 요리사의 경력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이 요리가 맛있을지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내부로 알아보는 테마주. 어떠한 주식을 사든 간에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은 크게 첫째, 투자 기간, 둘째, 요구 수익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 기간은 얼마나 오래 들고 있을 생각인가라는 것입니다. 단타를 칠 거면 단타에 맞는,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장기 투자에 걸맞는 종목이 필요합니다. 한편 요구 수익률은 주어진 기간 안에 얼마의 수익을 내고 싶은가입니다. 요구 수익률에 따라 투자 대상도, 감내해야 할 리스크도 달라질 것입니다. 단타 주식은 곧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야 되는 주식이어야 합니다. 혹은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주식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에 급등한 주식들은 단기적으로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기업의 펀더멘털 계산 없이 주가가 오른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타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정치 테마주가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출마하여 지지율이 오르면 그 정치인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주식들의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투자 컨셉트는 단타일 수밖에 없고 단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면 급히 올랐던 주가가 고꾸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관련주인 안내분 안철수 대표가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주가가 10배 이상 폭등했었는데 그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문재인 현 대통령에게 양보함으로써 한때 16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4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당시 안랩에 투자한 이들은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없겠다는 시그널을 포착했을 때 재빨리 탈출했어야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종목은 지금은 내려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만도로 알아보는 모멘텀 투자. 모멘텀 투자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투자 스타일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여러 소문이 난립하는데요. 기업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큰 호재가 있을 경우 어느 정도 소문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 중 일부는 실제로 들어맞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주가는 미리 오르고 호재가 노출되는 순간 급락합니다. 이처럼 호재가 나오기 직전까지 주가가 오르다가 호재 노출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만도란 회사의 경우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데요. 2021년 3월 22일 만도는 폭스바겐 그룹으로부터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수주 공시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날 고점인 74,300원을 찍고 하락하여 69,4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뉴스 발표 전일까지 약 열흘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자면 3월 11일부터 뉴스가 나온 3월 22일까지 주가는 6만원 초반부터 지속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의 소문이 퍼져서 주가가 오른 것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호재 발생 직후 주가가 하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호재가 발생했거나 호재가 있을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접했을 경우 그동안 해당 기업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가가 이미 꽤 올랐다면 호재에 대한 소문이 벌써 많이 퍼진 상황일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로 알아보는 가치주. 장기 투자는 어떤 경우에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다음 분기 혹은 다다음 분기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을 기대한 투자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 투자는 주로 큰 산업의 트렌드나 세상의 변화를 읽어서 하는 투자가 해당합니다. 소위 말하는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생기는 그런 세상의 큰 변화 말입니다. 이러한 장기 투자에서 투자의 콘셉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는 실적이 증가하는 혹은 증가할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보통 실적의 증가세가 확대될 때 주가도 더욱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리고 실적 증가세가 꺾이는 시점에는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실적 증가세가 확대된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 올해는 순이익이 전년 대비 15% 증가하는데 내년에는 25%, 내후년에는 35%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주식들을 성장주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초창기 장기간 영업 적자를 냈음에도 언젠가는 돈을 아주 많이 벌 것이라는 기대 속에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언젠가 회사의 진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투자하는 콘셉트입니다. 흔히 말하는 가치주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는 각각의 내재 가치가 있고 그 내재 가치를 투자자들이 결국엔 알아줄 것이며 주가도 그 내재 가치에 수렴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투자입니다. 어떤 회사의 진면목을 남들보다 미리 알아보고 남들이 알아줄 때까지 인내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쟁 구도의 변화나 대내외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주식을 살 때는 이유가 명확해야 하고 내가 투자하는 콘셉트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합니다. 내가 산 주식이 폭발적 이익 증가를 앞둔 회사인지 혹은 안정적 배당을 줄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하는 가치주인지 말입니다. 그래야 적절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컨셉트가 분명해야
단기적으로 볼 회사인지 장기 투자해야 하는 회사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나중에 투자 컨셉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일 때 과감히 매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한 컨셉이 유지된다면 믿음으로 주식을 오래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구 수익률도 중요한 투자 컨셉트인데요. 은행 이자율이 1%라고 가정했을 때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연 3%의 수익률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고액 자산가들 중에는 낮은 수익률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말은 리스크가 작은 것을 원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이 작은 사람이라면 연 3%의 수익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익금을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적은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암호화폐, 선물 옵션, 작전주와 같이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투자하려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이라도 파악해야 합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시장 참여자들이 그 회사에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때 투자자들의 예상 반응을 가늠할 수 있고 주가가 잠시 흔들리더라도 나만의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구분하고 그 뉴스가 미치는 강도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일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 회사는 향후 이렇게 되겠구나. 이러면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투자자들이 좋아하겠네 라는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유명한 회사이다 보니 그저 망하지 않을 회사니까 장기 투자하면 오르겠지 하고 막연하게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할 때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려면 그 회사가 어떤 섹터에 속하는 회사인지를 파악하고 현 상황이 어떠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회사의 내부 사항을 파악하는 것인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이때 제일 기본이 되는 정보는 1년에 한 번 발간되는 사업보고서, 반기에 한 번 발간되는 반기보고서, 분기마다 발간되는 분기보고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부에 여러 사업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입니다. 이 중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변수인 스윙 팩터를 알기 위해서는 부문별 주요 제품이란 항목을 통해 1차적으로 확인하고 그 항목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을 알기 위해 사업 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을 확인합니다. 또한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하는 기업이니만큼 어느 지역의 매출 비중이 높은지도 주요 지역별 매출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아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반도체와 휴대폰이 가장 큰 스윙 팩터로 작용하고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87%를 차지하며 그중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새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비스포크 같은 가전이 히트친다고 해도 삼성전자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므로 이를 이유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투자의 맥을 전혀 잘못 짚은 격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건설로 알아보는 컨센서스. 자기가 산 회사의 스윙 팩터를 숙지했다면 이제 관련된 이슈를 주시하며 계속 팔로우업해야 합니다. 뉴스는 매일 홍수같이 쏟아지고 거기에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와 관련된 것들, 그 중에서도 주가를 움직일 만한 뉴스가 있을 것입니다. 이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소식은 단연 실적 공시인데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1분기 영업이익은 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0% 증가했다라고 발표하면 언뜻 보기에 엄청난 성장을 한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주식을 서둘러 사서는 안 되고 150억 원과 500% 증가를 냉정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필자는 앞에서도 언급한 시장의 기대치, 즉 컨센서스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컨센서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많지만 일반 대중들이 가장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금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들은 회사가 부실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를 내놓지 않지만 우량주들은 대개가 다 분기와 연도별 시장의 기대치인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금융에서 해당 종목의 재무제표를 조회하면 다가올 결산보고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예상 기대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상 기대치보다 실제 실적 보고서의 값이 더 크게 또는 작게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를 상회 또는 하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또는 어닝 쇼크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주가가 위로 또는 아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주 공시도 절대적인 계약 금액을 판가름할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전체 매출액 규모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 중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공시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결 공시인데요. 만약에 어떤 중소기업이 약 6천억 원의 계약 공시를 했다면 엄청난 일이겠지만 그 주체가 현대건설 같은 대형 건설업체라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6천억 원의 계약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공시를 볼 때는 그 금액이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꼭 확인해 봐야 하며 또한 수주 기간도 중요합니다. 계약액이 어마어마하더라도 향후 수십 년에 걸친 계약이라면 가치가 해석되어 별 볼 일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바이오 회사 중에 가끔 조 단위의 기술 수출도 발생하는데요. 보통 바이오 회사들은 매출이 형편없기 때문에 전년도 매출액 대비 몇 %인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보다는 현재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와 비교해서 기술 수출의 가치가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애플과 폭스콘으로 알아보는 과점주. 주식 투자에서 좋은 회사는 주가가 잘 오르는 회사입니다. 주가가 잘 오르는 회사는 실체가 없는 회사와 실체가 있는 회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회사는 기대감을 주는 뉴스만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회사는 언제 주가가 고꾸라질지 모르고 바텀 밸류를 모르기 때문에 바닥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단타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체가 있는 좋은 회사를 고르는 방법은 하버드 경영대학원 마이클 E. 포터 교수의 5가지 경쟁 요소 모델을 적용해 보는 것이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때 5가지 항목은 첫째, 시장 내 경쟁력, 둘째, 고객의 교섭력, 셋째, 공급자의 교섭력, 넷째, 상품의 대체 위협, 다섯째, 신규 진입자의 위험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좋은 기업은 이 5가지에 주가라는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주가가 너무 높으면 투자하기에 좋은 회사가 아니며 아무리 나쁜 회사라도 주가가 매우 낮으면 투자하기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자가 고객에게 종목을 추천할 때 몇 가지 고려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내가 이걸 사라고 남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듣기에도 끌리는 종목은 쉽게 주가가 오릅니다. 반면 회사는 참 좋은데 설명하기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더딜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남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주식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누가 봐도 구조적으로 잘 될 회사. 구조적으로 잘 될 회사란 앞서 소개한 5가지 경쟁 요소 모델에 부합되는 회사인데요. 예를 들자면 애플이나 테슬라 같이 미래산업의 변화, 정책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혜 기업들입니다. 전기차 시대의 도래의 선두주자는 테슬라인데 그 테슬라에게 전기차 부품을 공급한다고 하면 바로 확 와닿아서 주식을 사고 싶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밸류에이션이 싼 회사. 여기서 싸다는 것은 한 주당 가격이 아니라 회사의 시가총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싸다는 의미입니다. 시가총액이 다른 회사들보다 현저히 낮다든지 버는 돈 혹은 성장성 대비 가치가 싸다든지 하는 것이지요. 이를 밸류에이션이라고 부르며 보통 PER, PBR 등의 지표가 비교적 낮을 때 싸다고 합니다. 셋째, 당장 호재가 일어날 것만 같은 회사. 기업 내부 정보 없이도
가끔 느껴지는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 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쓸 테니 마스크 업체에 투자하겠다고 판단하거나 코로나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이 늘어날 테니 진단키트 제조 업체에 투자하는 시기입니다. 당장에 수주한 게 없더라도 곧 호재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제품 생산업체의 주가가 뛰는 일들이 좋은 예입니다. 넷째, 유행의 중심에 있는 회사. 누구나 공감하는 유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년 전 마트 편의점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킨 해대제과의 허니버터칩이나 팔도의 꼬꼬맘 같은 경우는 물론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것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유행의 기운을 남보다 빨리 포착한다면 이는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으로 알아보는 주가 상승 속도. 똑같이 100% 상승한다고 해도 어떤 종목은 주가가 빨리 오르고 어떤 종목은 주가가 천천히 오릅니다. 이렇게 주가의 상승 속도의 차이가 일어나는 까닭의 핵심 이유로 저자는 투자자들의 믿음의 크기가 차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실적이 2배 늘었어도 어떤 회사는 늘어난 실적이 누구나 예상했던 결과인 반면 어떤 회사는 투자자들이 검증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 똑같이 실적이 2배 늘었어도 내년에도 지금 같은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만일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미래 실적 또한 지금처럼 좋을 것이라 확신한다면 주가는 금방 급등할 것입니다. 반면에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잘 모르거나 정말 그럴지 의심하는 회사라면 주가 상승 속도는 더딜 것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정말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면 그제야 투자자가 늘어나곤 합니다. 결국 주가가 호재성 뉴스를 선반영하는가 후반영하는가의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를 접하면 대중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바로 공감하겠는 걸 하고 생각이 된다면 즉시 매수해야 합니다. 반면에 자기는 확신이 들지만 다른 사람들은 애매하게 받아들일 것 같으면 즉각적인 매수는 보류하고 사업 성공이 입증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전망이 애매할 때 대중은 저명한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기도 합니다. 유명 애널리스트가 특정 종목을 추천할 때 주가가 갑자기 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편 유명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을 매수하라고 추천을 하지만 매도하기를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하는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주식을 보통 사람들이 파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개인 사정의 경우는 주식을 보유하기로 목표했던 기간이 됐기 때문일 수도 있고 미리 정한 수익률에 도달했기 때문에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주식을 팔아야 하는 시기는 앞에서 말한 개인 사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본인이 투자한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누가 봐도 명백한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악재로 인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예전같이 탄력 있게 오르기는 힘듭니다. 손실을 확정짓는 것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버티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저 기다리면 다르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기에 악재가 발생하면 일단 팔았다가 악재가 해소되거나 회사가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면 그때 다시 사도 충분합니다. 둘째, 성장성 둔화 조짐이 보일 때.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주가도 덩달아오른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점이 여기서 더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판단 요건은 성장성 둔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장성이 둔화되는 경우는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해버린 경우입니다. 이럴 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나더라도 전년 대비 성장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 폭도 점차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에 따른 추가적인 기대 수익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회사의 대표적인 경우로 SK텔레콤을 들 수가 있는데요. 급진적인 성장세가 꺾이고 나자 회사 실적이 아무리 우량해도 주가 상승은 지지부진합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된 우량한 회사는
차라리 배당금을 노린 투자 전략이 더 유효한 편입니다. 셋째, 내가 투자한 콘셉트에서 벗어났을 때. 주식을 살 때는 명확한 컨셉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출시한 제품이 잘 팔릴 것이다. 해외에서 큰 수주를 따올 것이다. 신약을 개발할 것이다. 곧 다른 회사에 인수될 것이다. 등등 컨셉트는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살이가 그렇듯 바라던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기가 노린 컨셉트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련 없이 팔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타자와 같은 진짜 도박꾼들은 언제 멈춰야 할지 안다고 합니다. 안 되는 것 붙잡고 끙끙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사람만이 큰 손실을 막고 좋은 타이밍에 게임장에 재입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밸류에이션 기초 지표들.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크게 구분하자면 상대적 밸류에이션과 절대적 밸류에이션으로 구분합니다. 상대적 밸류에이션이라 함은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는 PER, PBR, EV, EBITDA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식의 가치를 기업이 가진 꿈을 토대로 계산한다는 개념의 PDR도 새로 등장했습니다. 이 중 저자는 PER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의 생각에 따르면 PER은 단순히 낮으면 싸고 높으면 비싸다는 개념을 뛰어넘는 마법 같은 지표라고 합니다. PER만 잘 활용하면 지금 주가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얼마까지 빠질지 혹은 얼마까지 오를지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기 주식일수록 PER이 높은데요. 그 인기의 척도는 바로 성장성과 가시성입니다. 올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20% 증가하는데 내년에는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면 PER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올해 PER이 높더라도 내년이 되면 PER이 낮아질 테니까요. 실적 성장이 적은 회사는 PER도 낮습니다. PER의 핵심은 성장률입니다. 주식 게시판을 보면 옆 회사가 30배인데 이 회사도 30배를 줘야 한다 라면서 우리 주가는 싸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두 회사의 성장률입니다. 두 회사의 성장률이 동일하거나 혹은 본인 회사 성장률이 더 뛰어난데 PER이 낮다면 그건 명백하게 저평가된 것입니다. 저평가의 이유는 아직 투자자들이 그렇게 믿어주지 않거나 그 다음의 예상 실적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실적을 실제로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A라는 회사가 B보다 10배 많이 벌었다고 꼭 시가총액도 10배가 높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논쟁은 저자가 주식 게시판에서 수없이 봤기 때문에 꼭 짚어주고 싶었다고 말하며 본인이 보유한 종목의 PER이 과도하게 낮다고 본다면 왜 낮은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익 성장보다도 더 높게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주식이 리레이팅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주로 회사가 새롭게 변모할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향후 성장세가 지금보다 가팔라지거나 고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믿는 경우입니다. 이 시기는 실적 증가에 PER 배수까지 함께 올라가면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구간입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높은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리레이팅의 좋은 예로는 아모레퍼시픽이 있는데요. 과거 내수시장 위지의 한계로 인해 2013년까지 12개월 포워드 PER이 20배에서 25배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2014년 아모레 퍼시픽의 포워드 PER은 30에서 40배 사이에서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사드 배치 문제가 터지며 중국과의 사이가 악화되고 중국이 환한령을 내리면서 아모레 퍼시픽의 중국향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가 또한 덩달아 같이 하락했습니다. 결국 PER 배수는 언제까지 실적이 성장하는가가 아닌 언제까지 실적 성장률이 상승 혹은 유지되는가 라는 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증가했어도 그 퍼센티지가 꺾이기 시작하면 PER 배수가 내려오면서 주가 상승의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실적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150cm인 초등학생 아이의 키가 어느 해 10cm 더 크면서 160cm가 되면 앞으로 장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0cm의 대학생이 1cm가 자랐을 때 앞으로 1cm씩 9년만 자라면 180cm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길리어드로 알아보는 PER. 시가총액을 예상 순이익으로 나누면 PER이 되고 숫자가 낮으면 상대적인 저평가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제 매매에 적용하여 해당 주식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업종의 회사들 중 A라는 회사는 PER이 50이고 B라는 회사는 PER이 30이라면 단지 PER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B라는 회사를 저평가되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실적 대비 PER이 100배일 경우 향후 급격한 실적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올해 기준으로 PER이 높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유는 PER이 성장성 지표로 쓰이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고성장이 예상될 때 PER은 높아지고 저성장이 예상될 때 PER은 낮아집니다. 똑같이 100억 원을 벌어도 시가총액이 다른 이유는 두 회사의 성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 모두 올해는 100억 원을 벌어도 100억 원을 달성하기까지 걸린 속도가 다를 것이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벌 금액도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PER이 높더라도 장 순이익의 증가율이 높다면 미래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이익과 PER로 주가 전망을 할 때에는 올해 예상 순이익이 일회성인지 이 여부와 아울러 내년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순이익 증가율이 상승할 때 PER이 더 높아지고 둔화될 때는 PER이 더 낮아집니다. 앞에서 상대적 PER 비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절대적 PER도 따져봐야 합니다. PER이 높아질 때는 다른 회사의 PER이 높아졌기 때문에 키 맞추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 펀더멘털이 강화되면서 재평가되기도 합니다. 올해 이익률이 5% 늘었는데 내년에는 10% 늘고 그 다음에 20% 늘면 PER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러다 이익률의 상승 곡선이 꺾이면 PER도 하락합니다. 영원히 고성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승세가 둔화될 때 PER이 내려오면서 주가가 고점을 찍습니다. PER을 투자에 활용하면 주가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기대치를 선반영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따지긴 하지만 내년 혹은 내후년 벌게 될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됩니다. 따라서 올해 기준 PER이 높을 땐 현재의 추정치보다 앞으로 돈을 더 벌 것 같다는 투자자들의 믿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PER의 구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주가의 저점과 고점을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악재 발생이나 수급적인 이유로 주가 하락할 때 PER이 낮으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단, 악재가 발생할 때는 예상 이익도 같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도 PER이 낮아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때는 유의해야 합니다. 보통 한번 올라간 PER은 강력한 악재가 있지 않는 한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로 한껏 오른 주가의 고점이 빠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대감을 꺾는 강력한 악재가 발생하거나 이 정점을 찍어 더는 성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줄 때입니다. 그땐 PER이 흘러내리면서 실적이 빠지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하락합니다. PER을 잘 해석할 수 있으면 특정 호재가 발생했을 때 이 호재가 이미 주가에 얼마나 선반영 상태인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시에는 소문에 싸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는데요. PER을 어느 정도 활용할 줄 알고 뉴스의 임팩트, 영향력을 계산할 수 있다면 뉴스가 나온 시점에서 팔아야 할지 아니면 버텨야 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통주로 알아보는 피어그룹 분석. 동종업계를 일컫는 피어그룹 중에서 제일 투자 매력이 높은 회사를 고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PER을 비교합니다. PER을 비교해서 어떤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고 낮은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PEG를 비교합니다. PER을 볼 때 순이익 증가율도 함께 고려합니다. 순이익 증가율이 높을수록 PER도 높기 때문에 순이익 증가율이 낮을 때 PER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셋째, 밸류에이션 차이의 원인을 찾아 업황, 산업 내 경쟁력, 수익성 등 다양한 실적 개선의 조건을 고려합니다. 넷째, 저평가 또는 고평가 요인의 지속성을 파악합니다. 저평가 요인이 향후 개선될 것 같거나 고평가 요인이 지속될 것 같다면 매수를 고려합니다. 이렇게 같은 동종업계 내에서 제일 괜찮을 주식을 고를 때는 단지 PER과 PEG가 상대적으로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싼 것은 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싼 회사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면 다른 회사들과의 키맞추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업황이나 회사의 경쟁력이 변해서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면 재평가가 일어날 것이므로 매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보통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팝니다. 여기서 싸다, 비싸다는 단가나 시가총액이 아니라 PER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PER 7배에 사서 10배가 되면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는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PER이 비쌀 때 사서 쌀 때 팝니다. 요즘같이 정보가 전 세계로 실시간으로 퍼지는 강영시장에서는 바이오주나 시클리컬 주식들은 비쌀 때 사서 쌀 때 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적은 없지만 성장 기대감으로 PER이 1000인 바이오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이 회사의 실적이 증가한다면 점차적으로 PER은 500, 100, 50, 20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이므로 PER을 기준으로 주가는 비싸지게 되는 것이고 이때는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실적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업 실적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전년 대비 기업의 실적이 몇백 %가 성장했다면 분명 객관적으로 대단한 호재이고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만도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 주식의 매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주가는 실적 발표 전에 먼저 움직이는데 실제 실적이 시장 기대치인 컨센서스와 대비해서 이를 초과했나 하회했나가
주가의 향방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전년 대비 300%가 성장했더라도 시장의 기대치가 500% 성장이었다면 이에 못 미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실적이 순수하게 본업만으로 달성한 숫자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요인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본업만으로 달성한 숫자가 아닌 이례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앞으로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별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Chapter 3. 실전 조언으로 알아보는 투자 전략.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보를 미리 알아서 선취매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자신에게까지 오는 정보라면 이 정보를 나한테 흘려주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내 귀에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쳐왔는지 대충 그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들었을 때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과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를 파악하고 주가 차트를 열어 이 정보가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꽤 파급력 있는 내용의 정보인데 주가에 얼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된다면 이 정보가 맞든 안 맞든 간에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럴 땐 그냥 속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트를 봤을 때 이미 호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면 그 종목은 사지 말아야 합니다. 산다고 해도 소량, 많이 산다 해도 단기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일이 안 그 소식이 뉴스로 나오면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라는 시장의 격언대로 소문이 많이 났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으면 호재 발생 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소문을 듣고 현실화되면 바로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며 기다리는 주주들이 득실득실하니까 말입니다.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어차피 예측은 어렵다. 대응만 잘해도 충분. 저자는 투자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에겐 이것이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질문이겠지만 누구 하나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대응하라고 조언합니다. 가능한 예상 시나리오들을 준비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미리 짠다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자는 주가의 바닥과 꼭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단언합니다. 언론에서는 버블이 터질 조짐이 오고 있다라든지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보도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특정 종목이나 자산이 급격히 올랐을 때 버블에 대한 우려나 경고가 들리고 너무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바닥에서 매수하겠다는 소망을 품곤 합니다. 하지만 저자의 경험상 진정한 꼭지나 바닥은 누군가가 조심하라고 말할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버블의 붕괴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이런 국면이 영원할 것만 같을 때 갑자기 훅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바닥이 아닐까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것은 바닥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이러다 망하거나 죽는 게 아닐까? 정말 더는 가망이 없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 바닥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다수가 내년에는 코스피가 4천까지 간다라고 예상하거나 앞으로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정반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틀리는 일이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서 모든 전문가들이 내년에 코스피가 4,000포인트까지 오른다고 떠들고 일반 투자자들까지도 그렇게 믿는 상황이라면 이미 모두가 주식을 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모두가 경기 호황을 믿고 주식을 샀기 때문에 더는 주식을 새로 사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다 경기가 조금 삐끗하는 시그널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시장에 주식을 팔 사람만 가득할 것이므로 시장이 급락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수의 의견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사례는 주식시장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식만큼 수급이 중요한 농업에서도 이런 일이 왕왕 발생한다고 합니다. A 작물을 키우다가 B가 유행하면 모두가 A의 농사는 관두고 B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럼 초기에는 B로 돈을 벌었지만 B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A는 다시 부족해져서 A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소문난 잔치를 경계하라. 먹을 파이는 점점 작아진다. 저자의 경험상 업황이 좋아지면 개별 주식들의 이익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폭등하고 갑자기 PER이 확 내려와서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어이없어 하던 주식 담당자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담당 애널리스트들도 이제는 자신 있게 매수 의견을 냅니다. 이럴 때 이 주식의 꼭지가 오는 것입니다. 회사의 업황이 개선된 것을 알아챈 모두가 이 주식을 샀으며 실적도 급등하여 PER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매수 추천을 위해 종목을 발굴할 때 미리 주변 투자자들에게 테스트를 해보곤 했다고 합니다. 저자가 A라는 종목이 좋아 보이는데 한번 사보는 게 어때? 라고 했을 때 다수의 투자자들이 그 종목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거기를 왜 추천하냐며 눈살을 찌푸린다면 주가가 잘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거기 좋지, 나도 샀어 라며 다수가 수긍할 때는 주가가 잘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시나 살만한 사람들이 다 산 주식에는 파는 일만 남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발상 투자란 무엇인가? 대중의 반대로 움직여보자. 역발상 투자는 시장 참여자 다수의 판단과 반대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워렌 버핏의 말 중에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욕심을 갖고 모두가 욕심을 가질 때 두려움을 가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모두가 욕심을 가질 때 욕심을 갖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함께 두려워합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즉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곳을 매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역발상 투자가 성공하는 이유는 이렇게 아무도 매수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닥에서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 회사가 파산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잘만 고르면 아주 쉽게 큰 수익을 내기도 하는 것이 역발상 투자입니다. 천재일 필요는 없다. 반박자만 앞서가자. 주식을 잘하려면 고급 내부 정보를 미리 알거나 엄청 똑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주식을 잘 하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들보다 딱 반발자국만 앞서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뛰어난 안목으로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관련주를 선점한다고 했을 때 그 예측이 너무 빠르면 주가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똑똑한 분들이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하다가 지쳐서 팔고 나갔는데 그제서야 주가가 오르는 경험을 합니다. 투자에는 엄청난 인사이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눈치가 빠르거나 유행에 민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뉴스를 매일 꼭 챙겨보고 그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꾸준히 관찰하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두더지가 튀어나오는 걸 보고 망치를 들면 이미 늦기 때문에 반박자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은 두더지가 나올 구멍을 예측해서 미리 망치를 들고 대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존버를 주의하고 고집을 버려라. 종교나 정치처럼 주식 투자도 인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돌아가지만 종교나 정치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답을 언젠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면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끄떡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공부 외에 기업 가치에 대한 공부는 소홀한 경우가 많아서 주가가 빠지면 이 회사의 진가를 몰라본다고 분노하기도 하고 기업은 좋은데 어떤 세력이 주가를 떨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실제 실적이라든지 재료의 성패가 드러나면서 계좌에 손실이 나게 되면 결국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전문가 말을 들을 걸, 그때 친구가 팔라고 할 때 팔 걸 이라면서 말입니다. 물론 올바른 판단으로 뚝심 있게 버텼다면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눈과 귀를 열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냉철한 투자 판단을 해야 합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집단 지성의 결과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념이 아무리 강하라도 돌아가는 분위기가 속된 말로 쎄하다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저자의 투자 신념 중 하나는 올라야 할 타이밍에 오르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입니다. 분명히 이 타이밍에, 이 뉴스에, 이 실적에 주가가 올라야만 하는데 오르지 않는다면 시장이 이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보다 본인이 틀렸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눈치껏 장세를 살피고 분위기가 쎄하면 과감히 손절해야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포인트로 주가가 다시 오르면 그때 다시 사도 됩니다. 한편 저자는 존버를 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충고하는데요. 존버를 할 때 우리는 주가가 빠진 만큼만 다시 올라오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주가가 반토막이 난 후에 원상복구하기 위해선 주가가 2배 올라야 합니다. 간단한 이치인데 의외로 이 부분을 놓치고 막연하게 존버하기 십상입니다. 존버는 생각보다 더 큰 고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주식 투자에서 존버만이 꼭 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과 싸우지 말고 시장과 싸우자. 끝으로 종목과 싸우지 말고 시장과 싸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팔 수가 없다. 혹은 본점만 찾으면 팔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은 시장이 아닌 종목과 싸우는 분들입니다. 손실이 너무 커서 팔 수 없다고 해도 다른 대체제가 있다면 얼른 갈아타야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만 해도 2,200개가 넘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이 올라서 손실을 만회하길 기다리기보다는 현재의 손실을 만회해야 할 다른 종목을 얼른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손실난 종목을 팔 수 없는 이유는 손실을 확정짓고 싶지 않은 심리 때문입니다.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가 자기의 패배, 자기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리를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 유연하게 대처하는 투자자가 되길 바란다고 저자는 당부합니다. 네, 이상으로 증권사 우수 애널리스트 출신 진홍국님이 저술한 내가 산 주식은 왜 안 오를까 책의 내용 중 주식시장에서의 게임의 룰과 투자 전략 부분에 대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재테크마인드와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을 리뷰하는데 매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